이게 정말 사람의 몸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죠. 40대 총각이라는 그 세입자의 방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풍채를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다는 게 아니,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 같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어쩌다 아들뻘인 그 총각의 방에서 평생 본 적 없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부끄럽고도 짜릿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하고 올해 63입니다. 서울 변두리가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고 10년째 삽이 한 번도 뜨지 않는 낡은 동네에서 4층짜리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예요. 남들이 들으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산다고 부러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제 속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낡은 빌라는 저에게 노후 대책이 아니라 저를 옥죄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야, 박정아 밥 안 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어? 거실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치는 제 남편 김성훈입니다. 그는 10년 전 퇴직한 뒤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구석에 들어앉아 왕처럼 구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는 건 물 한 잔이 아니라 저를 향한 타박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내일 아침엔 국 좀 짜지 않게 하라는 잔소리였죠. 여보, 밥 금방 돼요. 콩나물국만 끓이면 돼요. 됐어. 입맛 떨어지게 무슨 콩나물국이야? 나가서 사 먹을 거야. 남편은 소파 깊숙이 파묻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신경질을 부렸어요. 그러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을 하더군요. 그나저나 오늘 301호 월세 들어오는 날 아니야? 날짜가 지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확인해 봤는데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깜빡했나 봐요. 깜빡은 무슨 네가 물러터져서 그래. 집주인이 야무지게 굴어야 세입자들이 딴 맘을 안 먹지. 당장 내려가서 받아와. 그 돈 없으면 우리 이번 달 생활비 구멍 나는 거 몰라. 기가 막혔어요. 퇴직금은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친정에 물려주신 이 빌라 월세로 먹고 사는 주제에 늘 저렇게 당당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껍데기만 부부지남이나 다름없게 산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각방을 쓴 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고 살이 닿은 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죠.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해주는 식모 그리고 월세 받아오는 수금원 딱 그 정도였어요. 제 가슴속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남편은 거기에 물 한 방울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터덜터덜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301호 세입자 강영진 씨. 작년 이맘때쯤 이사온 40대 노총각이었어요. 처음 계약하러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키가 185cm는 좋고 어깨는 떡 벌어져서 현관문이 꽉 찰 정도였어요. 덩치만 보면 조폭인가 싶어 겁을 먹었는데 막상 입을 여니 목소리가 어찌나 순하고 부드러운지요. 조선소에서 특수용접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다고 했는데 늘 작업복 차림에 옅은 기름 냄새를 풍기고 다녔어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꽤 화제였죠. 몸은 천하장사만 한데 왜 장가를 못 갔냐? 밤에 보면 좀 무섭더라 하면서요. 하지만 제 눈엔 그저 외롭고 주눅든 덩치 큰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어딘가 그늘진 눈빛이 꼭 제 처지랑 비슷해 보여서 짠하기도 했고요. 301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누르려는데 안에서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사모님. 강영진 씨였어요. 방금 자다 깬 건지 부스스한 머리에 러닝 셔츠 차림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놀라웠어요.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얇은 러닝 밖으로 드러난 팔뚝이 제 종아리보다 더 굵어 보였어요. 거무튀튀한 피부에 툭 붉어진 핏줄 그리고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가슴 근육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니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제 남편의 앙상하고 하얀 팔뚝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한 남자의 냄새가 확 풍겨왔으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주무시는데 제가 깨웠나 봐요. 제가 조심조심 말하자 그가 황급히 자신의 몸을 가리려는 듯 팔을 모았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야근을 좀 해서 들어오세요. 아니, 잠시만요. 그는 허둥지둥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티셔츠를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월세 때문에 왔다고 하니 연신 죄송하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이체를 해주더군요. 그 큰 손가락으로 작은 화면을 톡톡 두드리는데 그 모습이 곰이 춤추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럼 쉬세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그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사모님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탁이요? 방에 형광등이 나갔는데 제가 갈아보려고 해도 도통되질 않아서요. 의자가 약해서 그런지 올라가면 삐걱거리고 혼자 하려니 자꾸 떨어뜨려서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 정도 근육질 덩치를 가진 남자가 형광등 하나를 못 갈아서 쩔쩔맨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큰 덩치를 웅크리고 제 처분만 기다리는 눈망울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옷가지가 널려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 옷걸이 행거가 전부였죠. 남자 혼자 사는 방이라 호라비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천장을 보니 거실 등 커버가 벗겨진 채 형광등이 덜렁거리고 있었고 그 밑에는 식탁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 잡아드릴게요. 사모님은 그 끼우는 것만 좀 봐주시면 그는 정말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손이 닿더군요. 이리 줘봐요. 그에게서 새 형광등을 받아들고 끼우려는데 소켓 구멍이 잘 맞지 않았어요. 팔을 계속 들고 있으려니 어깨가 뻐근해지기 시작했죠. 아유, 이게 왜 안 들어가나? 제가 끙끙대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강영진 씨가 놀라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뒤로 휘청하고 넘어가고 있었죠. 어머, 바닥으로 떨어지겠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는데 딱딱한 바닥 대신 무언가 푹신하고 뜨거운 것이 제 등을 받쳐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강영진 씨가 저를 뒤에서 안다시피 받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세가 참 묘했습니다. 저는 의자 위에 그는 바닥에 서 있었기에 제 엉덩이가 정확히 그의 가슴 높이에 닿아 있었거든요. 그가 넘어지는 저를 잡으려 양팔로 제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을 꽉 감싸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 얇은 바지 너머로 그 사람의 크고 투박한 손바닥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불에 대하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그리고 제 등 뒤에 닿아 있는 그의 가슴이 쿵쿵쿵하고 규칙적으로 하지만 아주 강하게 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는 10년 넘게 손도 안 잡고 살았어요. 낯선 남자,
그것도 저렇게 힘이 넘치는 젊은 남자의 체온이 제 엉덩이에 밀착된 건 정말이지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사건이었죠.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단단한 팔뚝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주는 기묘한 안도감. 그리고 아랫배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부드럽고 이상한 간지러움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자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어요. 강영진 씨의 거친 숨결이 제 허벅지에 닿아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 중요 부위를 터치하며 그때 그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치실까봐 그가 얼굴이 붉어져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도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터질 것 같았어요. 아, 아니에요. 덕분에 안 다쳤네요. 저는 허둥지둥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방금 느꼈던 그 뜨거운 손길의 감촉이 엉덩이에 문신처럼 남은 것만 같았어요. 저는 도망치듯 301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쌀을 씻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도 엉덩이에 남아있는 열기는 그 화끈거림이 좀처럼 식을 줄 몰랐으니까요. 미쳤어, 박정아. 나이도 60이 훌쩍 넘은 내가 주책이야. 아들만한 총각한테 설레다니. 스스로를 다그쳐봤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등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301호 남자의 그 곰 같은 덩치와 슬픈 눈이 앞을 가리고 제 몸을 감쌌던 그 악력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의 그 스킨십은 앞으로 닥쳐올 그 큰 일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며칠 뒤 빌라 주차장에서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 평생의 상식을 흔들어버린 그 충격적인 광경을 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등산 동호회에 간다며 배낭을 메고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가서 기운을 받아와야 한다며 밖으로만 나다니는 사람이었죠. 나간다.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터덜터덜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빌라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저씨, 여기다 차를 대시면 어떡해요? 입주민들 차가 못 나가잖아요. 익숙한 목소리에 301호 강영진 씨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낯선 외제 차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강영진 씨는 낡은 회색 트레이닝 복바지의 위에는 다 늘어난 하얀 러닝 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었죠. 11월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운 날씨였는데도 그는 추운 기색 하나 없이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외제차 주인은 딱 봐도 건달처럼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야, 내가 뭔데 차를 빼라 말아야? 덩치만 크면 다야. 사내가 강영진 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영진 씨는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정말 팔이 쫓듯이 툭 쳐냈습니다. 그런데 그 툭하는 힘에 사내가 억하며 휘청거리고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겠어요? 말로 하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강영진 씨의 팔 근육과 눈빛을 보더니 그는 꼬리를 내리고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남편은 동네 꼬마들이 시끄럽게 해도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방 안에서 웅얼거리는 사람인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자기 구역을 지키는 것 같았죠. 든든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그때 강영진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표정을 확 풀며 다가왔어요. 방금 전에 그 무서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순박한 청년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죠. 아, 사모님 나오셨어요? 시끄러우셨죠? 죄송합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씩 웃었습니다. 땀에 젖은 얇은 면 러닝이 그의 상체에 찰싹 달라붙어 울퉁불퉁한 근육의 결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이 그 근육의 결이 꿈틀거리는 힘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제 손에 들린 분리수거 바구니를 뺐다시피 가져가더니 분리수거장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각 분리해서 버리는 모습이 정말 멋지게 보였어요. 저는 그의 넓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바구니를 내려놓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그가 입고 있던 얇은 회색 면바지가 앞쪽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어요. 회색 바지는 원래 굴곡이 잘 드러난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의 다리 사이, 그 얇은 바지 천이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거든요. 단순히 옷주름이 아니었습니다. 바지 속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꽉 차 보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니기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남편의 그것은 평소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강영진 씨의 저것은 그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그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60년 평생 남자의 몸을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기이한 호기심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런 남자는 대체 어떤 느낌일까? 강영진 씨는 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해맑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사모님. 빈 바구니 여기요. 아, 네. 고마워요. 저는 바구니를 받아들고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눈동자가 자꾸만 그의 바지 쪽으로 쏠리려는 걸 억지로 참아내느라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기 사모님, 혹시 집에 남는 김치 좀 있으세요? 사먹는 김치는 영 입에 안 맞아서 그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그 충격적인 실루엣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얼떨결에 김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 같았죠.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거길 왜 쳐다봐서? 아니야. 잘못 본 걸 거야. 어떻게 사람 몸이 그럴 수가 있어? 애써 부정해 보려 했지만 그 모습은 분명 살아있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김치통을 들고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세요? 김치 가져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는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식탁에만 두고 나오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습기찬 욕실 냄새와 낯선 남자의 스킨 향기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식탁에 내려놓고 막 돌아서려는데 욕실 문이 달칵하고 열렸습니다. 아, 사모님 벌써 오셨어요? 강영진 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친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허리에 하얀 수건 한 장만 덜렁 두르고 있었거든요. 어머, 제가 고개를 돌리려는데 제 눈은 이미 고장이 난 것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상체는 정말 조각 같았어요. 물기에 젖어 있는 구릿빛 피부, 떡 벌어진 어깨가 거친 느낌을 뿜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허리에 둘러진 그 하얀 수건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건 정말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수건 하나로는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안이 오히려 가려져 있어서 더 존재감이 뚜렷한 부피감. 허리의 수건이 묘하게 부풀어 보였고 시선이 저절로 고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수건이 금방이라도 풀릴 듯 위태로워 보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옷 입을 새도 없이 오셔서 제가 좀 흉하죠. 강영진 씨가 당황하며 한 손으로 수건을 잡고 한 손으로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흉하다니 그건 흉한 게 아니라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남자라는 생명체가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기분이었죠. 아, 아니에요. 내가 너무 급하게 왔나 보네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물 좀 마실게요. 목이 말라서 그가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냉장고 문을 열려고 팔을 뻗으면서 허리를 비틀었는데 덜 묶여있던 수건의 매듭이 그 움직임을 버티지 못하고 사르락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가 당황한 소리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살면서 그런 광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만큼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평범한 여자의 몸으로 저런 남자를 받아들인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궁금증이 제 아랫배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죄송합니다. 사모님 보지 마세요. 강영진 씨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주워 앞을 가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고작 자신의 몸을 보였다는 이유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그건 묘하게도 귀여웠고 동시에 저의 모성애를 자극했습니다. 저런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순진한 소년이라니.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내가 노크도 안 하고 미안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곤두세웠죠. 잠시 후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이제 돌아보셔도 됩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니 그는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식탁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귀까지 빨개져 있었죠. 놀랐죠? 미안해요. 문이 열려 있길래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강영진 씨가 불쑥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징그럽죠? 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괴물 보듯 하면서 징그럽다고 무섭다고. 사모님도 놀라셨죠? 제가 좀 비정상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신의 남다름을 자랑이 아니라 상처로 안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정작 본인에게는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었던 겁니다. 여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기억들이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저와 남다른 육체 때문에 오히려 괴물 취급을 받으며 위축된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징그럽기는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좀 많이 놀라긴 했지만 아주 튼튼해 보이고 좋던데요. 어머, 말해놓고 보니 너무 주책인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빈말은 아니었어요. 징그럽다기보다는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아서 메말라 비틀어진 제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거든요. 제 말에 강영진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요. 강영진 씨가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남자는 그래야죠. 마지막 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본심이었습니다. 평생 비실비실한 남편만 보고 살아온 저의 한 맺힌 외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뜨겁던지 제가 먼저 눈을 피해야 했어요. 사모님은 다르시네요. 다른 여자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사모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집주인 아줌마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치부이자 콤플렉스를 감싸준 여인을 향한 존경과 동경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비 오니까 낚시가 더 잘 되겠네. 내일 저녁에나 올 거야.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낚시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낚시에 미친 사람을 말릴 순 없었죠. 텅 빈 집에 빗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밥이나 먹었으려나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가득 비에 젖은 강영진 씨의 얼굴이 떠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옷매무새를 급하게 다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강영진 씨. 문이 열리자 그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은 얇은 티셔츠 그리고 그 티셔츠 위로 드러난 터질 듯한 가슴 근육과 넓은 어깨가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사모님 계셨네요. 제가 빵이 먹고 싶어서 샀는데 좀 많아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그의 입술은 비를 맞아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빵을 핑계로 왔다는 게 너무나 빤히 보였지만 그 서툰 핑계가 어찌나 귀엽고 고맙던지요. 세상에 이걸 주려고 우산도 안 쓰고 이 비를 뚫고 온 거예요. 그냥 나갔다가 소나기가 쏟아져서요. 일단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네. 저는 그를 현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남편도 없는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다니 이성이 위험해라고 경고등을 켰지만 제 손은 이미 장식장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물 떨어지는데 그가 쭈뼛거리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현관이 그의 덩치로 꽉 찼습니다. 비누 냄새와 섞인 빗물 냄새 그리고 그 특유의 진한 남자의 채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괜찮아요. 이리 와요. 머리부터 닦아요. 제가 수건을 건네주려는데 그가 젖은 손으로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모님, 그의 손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뜨거웠습니다. 저 사실 빵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저를 보며 안도하던 그 순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갈구하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그날 사모님이 제 편 들어주신 이후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꾸 사모님 생각이 나서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고백이었어요. 40대 총각이 60 넘은 저에게 던지는 말도 안 되지만 너무나 달콤하고 위험한 고백. 저는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손끝이 그의 손을 더 꽉 쥐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어요. 영진 씨, 나이 많은 아줌마야. 이러면 안 돼. 입으로는 거절하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걸 느꼈나 봅니다. 그가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저를 현관 신발장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 눈엔 사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보이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천둥이 콱콱쾅 하고 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였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의 옷감 너머로 뜨겁고 단단한 가슴팍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랫배 쪽으로 무언가 묵직하고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눈으로만 확인했던 그 거대한 존재감이 지금 제 몸에 직접 다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강영진 씨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제 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제가 그를 밀어내지 않자 그가 저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말입니다. 남편은 쌀 한 가마니도 끙끙대는 사람인데 그 남자는 저를 안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힘에 눌리는 기분. 솔직히 말해서 짜릿했어요. 그는 저를 안은 채 거실 소파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저를 내려놓자마자 그 거대한 몸이 제 위를 덮쳐왔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가 거칠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투박하고 서툰 키스였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긴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가 저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좀 많이 큽니다.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열망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봤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숨결이 한바탕 몰아치고 영진 씨가 나지막이 괜찮으시죠 하며 나를 꼬가놨습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추적추적 들려왔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고 채워질 대로 채워진 포만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강영진 씨가 몸을 일으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그의 얼굴에는 저를 자신의 여자로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가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나 살면서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 말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요. 제 몸. 다들 무서워만 했는데 사모님은 저를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 낡은 거실이 천국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그것도 가장 잔인한 타이밍이 들이닥치는 법입니다. 띠리리리리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정적을 깨는 그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화들짝 놀라 몸을 떼어냈습니다. 화면을 보니 김성훈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일 저녁에 온다던 사람이 왜 지금 전화를 했을까 싶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강영진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숨소리조차 죽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야. 거기 비 많이 오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제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낚시도 다 접었다. 지금 차 돌려서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한 5분이면 도착할 거야. 밥 해놨지? 5분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온다면서요? 아, 비가 와서 못한다니까. 말이 많아. 문 열어놔. 도어락 저번에 잘 안 되더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강영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 얼굴을 본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저씨가 뭐래요? 영진 씨, 남편이 온대요. 5분? 아니, 이제 3분 뒤면 도착한대요. 강영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불난집에 갇힌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죠. 이거 닦아야 해요.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제가 휴지를 뽑아들고 바닥에 떨어진 흔적들을 닦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휴지통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4층, 엘리베이터 바로 앞집입니다. 설마 벌써? 아우, 날씨가 한번 더럽네, 진짜.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낚시를 하지. 남편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복도에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5분이라더니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저와 강영진 씨는 거실 한복판에 굳어버렸습니다. 강영진 씨는 바지는 입었지만 아직 상의를 입지 못한 상태였고 저는 원피스 단추도 다 잠그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띠띠띠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철커덕 문이 열렸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빗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 김성훈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우, 차 막혀서 죽는 줄. 신발을 벗으려던 남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상의를 입지 않은 채 근육질 몸을 드러내고 있는 강영진 씨.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단추가 풀린 원피스를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 바닥에 널브러진 휴지와 구겨진 소파 커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아니 모르는 척할래야 할 수가 없는 적나라한 현장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마저 순식간에 지워진 듯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턱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시뻘건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남편의 시선이 강영진 씨의 벗은 몸과 제 붉어진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그의 눈빛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더러운 년놈들이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낚시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낚시 도구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 마누라랑 이개 같은 새끼가.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죠. 뺨을 때리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매운 손바닥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만하시죠. 묵직한 저음이 제 귀를 울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강영진 씨가 제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채 꽉 쥐고 있었죠. 강영진 씨의 거대한 등이 저를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나?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남편이 발버둥을 쳤지만 강영진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85cm가 넘는 거구의 용접공과 평생 운동이라곤 숨쉬기밖에 안 한 60대 은퇴자의 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강영진 씨의 팔 근육이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강영진 씨가 소나기에 힘을 주자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뭐 사모님. 야, 이 자식아. 저 여자가 내 마누라야. 너 간통이 뭔지 몰라. 남의 아내 건드려 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돌려 부엌 쪽을 노려봤습니다. 무섭도록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오늘 너희 둘 다 죽여버릴 거야. 남편이 강영진 씨의 손을 뿌리치고 엉금엉금 기어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요란하게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그럭거리는 금소금이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오, 영진 씨, 피해요. 칼을 집어든 것 같아요.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곧이어 남편이 과도를 손에 쥐고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흰자위가 희번덕거리는 꼴이 정말 무서운 얼굴이 따로 없더군요. 가만 안 둬. 남편이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앞을 막아서고 있던 강영진 씨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그는 아직 상의도 입지 못한 맨몸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마치 커다란 산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지 마세요. 강영진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남편은 멈추지 않고 강영진 씨의 어깨 쪽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으악! 제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벌어진 일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비명을 지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강영진 씨가 남편이 칼을 쥔 손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이번엔 더 강력하게 낚아채버린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뺐듯이 너무나 손쉽게 말이죠. 칼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영진 씨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손목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자 남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으악! 내 팔, 내 팔. 챙그랑.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과도가 거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영진 씨는 발로 칼을 멀리 차버리고는 그대로 남편을 밀쳐 소파 위로 나굴게 만들었습니다. 컥! 소파에 처박힌 남편은 씩씩거리며 팔을 감싸쥐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는지 다시 덤빌 엄두는 못 내더군요. 대신 그 비열한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참나. 기가 막혀서 야, 너 뭐하는 놈이야? 강영진 301호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집주인한테 행패를 부려 남편은 삿대질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박정아, 너 내가 제정신이야? 나이 60이 훌쩍 넘어서 아들뻘 되는 놈이랑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동네 창피해서 어디 고개나 들고 다니겠어? 너 미쳤어? 남편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강영진 씨가 바닥에 떨어진 제 가디건을 주워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사모님 놀라시잖아요. 아, 내가 뭔데 참견이야? 우린 부부야. 내가 내 마누라 교육하겠다는데 내가 뭔데? 부부요? 부부가 아니라 식모 취급하셨잖아요. 강영진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빌라 방음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1년 동안 다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사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돈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밥 투정하고 밤마다 사모님이 안방에서 우시는 소리도 다 들었다고요. 강영진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도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301호로 얇은 천장 너머로 제 흐느낌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 노릇을 먼저 하셨어야죠. 강영진 씨가 한 걸음 다가서자 남편이 소파 구석으로 찔끔 물러났습니다. 이 자식이 말다 했어.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콩밥 먹고 싶어 환장했어?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버튼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강영진 씨는 아직 젊은 사람인데 저 때문에 전과자가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경찰은 부르지 마. 제가 울먹이며 말리려는데 강영진 씨가 제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빌지 마세요, 사모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신고하세요, 아저씨. 경찰 부르시라고요? 남편이 당황해서 멈칫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무릎 꿇고 빌어야 정상인데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기가 찼던 모양입니다. 강영진 씨가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셔츠를 주워 입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경찰이면 누가 더 불리할 것 같으세요? 아저씨 방금 칼 들고 설치셨잖아요. 특수 협박죄에 특수 폭행 미수까지 그거 합의 안 해주면 징역형인 거 아세요? 이게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본 게 있는데 이 빌라 옥상에 불법 증축한 창고 있죠? 그거 구청에 신고 들어가면 철거 비용에 이행 강제금만 수천만 원 나올 텐데 경찰 오면 그것부터 따져볼까요?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빌라 꼭대기층 창고는 남편이 월세 더 받겠다고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라 구청 단속이 나올까봐 늘 전전긍긍하던 부분이었거든요. 강영진 씨가 그걸 알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 이 늑대 같은 놈.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법인이 뭐니 하는 건 남편보다 젊은 강영진 씨가 훨씬 더 빠삭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흉기 난동이라는 명백한 약점까지 잡혔으니 경찰을 부르는 건 제 무덤을 파는 꼴이었죠.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탐욕으로 말이죠.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좋아. 경찰은 안 부른다 치고. 근데 박정아, 너 이걸로 그냥 넘어갈 생각 마. 이혼이야. 위자료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 그리고 이 집 내 명의로 넘겨. 안 그러면 동네 방네 소문내고 너희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뿌려버릴 거니까. 남편의 본심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 배신감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제 명의로 된 이 낡은 빌라, 그걸 뺏을 구실이 생겨서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영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이요? 좋네요. 대신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아저씨예요. 이게 미쳤나? 바람은 너희들이 피웠는데 내가 왜 나가?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조용히 짐 싸서 나가실래요? 아니면 저랑 끝까지 가서 특수 협박으로 감옥 가고 불법 건축물 신고당해서 과태료 폭탄 맞으실래요? 저는 사모님을 지키려고 뭐든 할 겁니다. 잃을 거 없는 놈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강영진 씨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저와 강영진 씨를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칼 들고 설치기 불리하니 일단 물러나서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사서 공격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겠죠. 남편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일어났습니다. 더러워서 정말 좋아. 내가 나간다. 나가. 대신 나중에 두고 보자고 법원에서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남편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큰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탁상 시계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가져가야 하나 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강영진 씨가 팔짱을 끼고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서서 노려보자 남편은 시계를 챙길 엄두를 못 내고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비켜, 재수없게 길 막지 말고. 쾅!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한 탁상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죠. 그 시계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 흐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동시에 너무나 후련해서였습니다. 사모님 강영진 씨가 놀라서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걱정으로 가득 찬 그 선한 눈망울. 남편의 마지막 독설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이 남자의 온기는 너무나 따뜻했어요. 영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남편이 떠난 그 집에서 서로를 위로하듯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두고 간 저 시계가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는 또 다른 칼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남편의 냄새가 배어있는 안방 침대를 피해 제가 쓰던 작은 방 침대에서 거실 전체에 남편이 남긴 폭력의 흔적이 아직 생생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영진 씨의 체온만이 유일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누워있는 남자의 뜨거운 체온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누나, 잠 안 와요? 어둠 속에서 영진 씨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누나라는 호칭은 그가 침대에서만 부르는 그 다정한 호칭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응,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네. 그 사람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칼 들고 설치다가 쫓겨난 사람이 뭘 어쩌겠어요? 다시 오면 제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게요. 그는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며 제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닿자 긴장이 풀리며 서서히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별일 없겠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설마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어? 그렇게 애써 불안을 잠재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진 씨가 아침을 준비하겠다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주는 밥상은 받아본 적 없는 제가 침대에 누워 커피 향을 맡다니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 미소가 지어졌죠. 그때였습니다. 머리맡에 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지잉 지잉 지잉. 전화가 아니라 문자가 쇄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지?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켠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발신자는 그 인간 김성훈이었습니다. 야, 박정아 잠이 오냐? 너희 어제 아주 가관이더라. 내가 빈손으로 나간 줄 알지? 착각하지 마. 화면에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거 맛보기야. 원본은 내 클라우드에 다 저장돼 있어. 오늘 안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이 영상은 내 동창들, 친척들, 그리고 인터넷에 싹 다 뿌린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거실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 씨가 상반신을 탈의한 채 저를 안고 있는 모습, 제가 헝클어진 머리로 영진 씨 뒤에 숨는 모습. 그런데 영상의 각도가 이상했어요. 사람이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장이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고정된 앵글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치심으로 온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집 거실에서 내가 사랑을 나누고 위기를 겪는 그 모든 순간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누나, 왜 그래요? 비명소리에 놀란 영진 씨가 뒤집게도 내려놓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영진아, 이거 봐. 우리 다 찍혔어. 어떡해? 저는 울면서 핸드폰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영진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개자식이야. 영진 씨는 영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찍은 거죠? 몰라. 남편이 찍었겠지? 아니에요. 아저씨는 들어오자마자 칼 찾으러 갔잖아요. 핸드폰 들고 있을 새가 없었어요. 이건 고정 카메라예요. 영진 씨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영진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영상 속의 앵글과 실제 거실을 번갈아 비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장 위를 훑었습니다. TV, 셋톱박스, 에어컨.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그 탁상시계였습니다. 어제 남편이 나가면서 힐끔거렸던 하지만 영진 씨가 막아서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 시계. 이거였어. 영진 씨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시계가 아니네요. 영진 씨가 시계 뒷면에 건전지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SD 메모리 카드 슬롯과 빨간색 불빛이 깜빡이는 초소형 렌저 모듈이 드러났습니다. 와이파이형 몰래 카메라입니다. 전원이 꽂혀 있으면 24시간 촬영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아저씨가 밖에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거나 나중에 확인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평생을 같이 산 아내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해서 혹은 변태적인 호기심으로 이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틈만 나면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제가 넋이 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간이 이것 뿌린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린대. 나 이제 얼굴 들고 못 다녀. 그냥 죽어버려야 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요. 영진 씨가 제 어깨를 아프도록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거 오히려 잘 됐어요. 뭐 잘 됐다니, 너 미쳤어? 이 시계 아저씨가 못 챙겨갔죠. 제가 막아서 두고 갔잖아요. 그랬지. 그럼 이 증거 원본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아저씨 손에 있는 건 클라우드에 올라간 사본이고요. 영진 씨는 시계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이 찍는 몰카는 성폭력 범죄예요. 게다가 이걸로 협박까지 했다. 이건 형량이 더 세요. 영진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게다가 영상 뒤쪽을 보세요. 아저씨가 칼 들고 설치는 거, 저한테 칼 휘두르는 것까지 다 찍혀 있잖아요. 이건 특수폭행의 증거예요. 아,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저의 치부만 찍은 게 아니라 남편의 범죄 현장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저씨는 지금 자기가 쥔 게 비장의 무기 줄 알고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건데 사실 그건 자폭 버튼이에요. 이거 경찰에 가져가면 간통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아저씨가 먼저 구속돼요. 멍했던 제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요. 예전에 같은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장님이 바람 피우다 이혼했는데 그때 이런 걸로 소송해서 오히려 위자료 왕창 받아내는 걸 봤어요. 법은 생각보다 피해자 편이에요. 특히 이런 불법 촬영물에는요. 그는 캡처를 마치고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누나, 우리 변호사 만나러 가요. 아저씨,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뭔지 보여주자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영진 씨가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영진 씨가 내민 메모리 카드와 협박 문자를 검토한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듯 허탈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남편분이 아주 작정을 하셨네요. 본인 무덤을 아주 깊게 파셨어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치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 수집 증거라서 이혼 소송에서 남편분이 사용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남편분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협박죄, 특수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영상을 퍼뜨리는 순간 바로 구속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영진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맞죠?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이제 끝났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성훈이었습니다. 아까만 해도 저승사자의 부름 같던 그 이름이 이제는 하찮은 날파리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영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왜 답장이 없어? 영상 봤지? 겁나냐?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지금 바로 단톡방에 올린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보 잘못했어 하고 빌었겠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박정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올려.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올리라고, 이 미친 인간아. 올리는 순간 넌 바로 감옥행이야. 방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니까 곧 연락할 거야. 성폭력 범죄로 협박죄까지, 그리고 특수폭행까지 아주 패키지로 엮어줄 테니까 기대해. 이게 미쳤나? 너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싶어? 매장은 내가 당하겠지. 몰카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거실에 내가 깜빡하고 두고 갔더라. 그 안에 든 SD 카드 지금 내 손에 있어. 네가 칼 들고 설치는 거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혔더라. 숨소리가 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두고 온 시계의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영진 씨가 막아서서 못 챙겼던 그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야야 여보, 정아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변했습니다. 경찰은 안 돼. 나 연금도 받아야 하고 전과 생기면 안 된다고. 야, 우리 대화로 하자. 응. 내가 홧김에 그런 거야. 대화 웃기지 마.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집 근처에 얼쩡거리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뚝 저는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남편의 번호를 넣어버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만 보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손끝이 찌릿찌릿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었어요. 운전석에 있던 영진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내가 좀 멋있긴 했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 안가득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던 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시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평화롭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영진 씨가 씻어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오빠 나야 나. 몸도 무거워져서 이제 힘들어.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제발 연락 줘. 이번엔 진짜야. 아기 몸이 무거워. 오빠. 욕실에서 들려오던 영진 씨의 콧노래 소리가 순식간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는데 문자 한 통에 지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40대 노총각이라던 말, 1년 동안 여자 그림자도 없었다던 말,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배신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벌컥 열리고 영진 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오빠라니? 그리고 아기라니? 영진 씨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독한 혐오감을 느낀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이 여자 진짜 징글징글하네. 뭐가 징글징글하다는 거야? 너 혹시 딴 살림 차린 여자 있어? 애까지 가진 거야? 제 목소리가 앙칼지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영진 씨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여자 제 전 여자친구예요. 헤어진 지 1년도 넘었다고요? 전 여친인데 왜 임신 얘기를 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저한테 집착이 좀 심했거든요. 헤어지자고만 하면 임신했다고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협박하는 게 특기인 여자예요. 영진 씨의 설명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의 남다른 신체 조건 때문에 만났던 여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좋아서 만났지만 갈수록 그 여자는 영진 씨를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밤에 자기 욕심 채워주는 사람 취급을 했다더군요. 데이트할 때도 모텔만 가자고 하고 영진 씨가 아픈 날에도 억지로 관계를 요구할 정도로 집착이 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때부터 스토킹이 시작됐어요. 제가 이 동네로 도망치듯 이사 온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영진 씨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전 여자친구 얘기만 나오는데도 공포에 떠는 걸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는 이웃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강영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영진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왔네.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그 여자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영진 씨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막아섰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엮이면 피곤한 여자예요. 제가 나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누나는 방에 들어가 계세요. 험한 꼴 보여드리기 싫어서 그래요. 그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 비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덩치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안에서 묘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여긴 내 집입니다. 내 구역이고 내 성이죠. 그리고 저 남자는 이제 내 남자입니다. 남편이 칼을 들고 설칠 때 저를 지켜줬던 건 영진 씨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나설 차례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군요. 영진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네, 누나 위험해요. 걱정 마. 나 집주인 박정아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저는 옷매무새를 단단히 고치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도어락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문 밖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호피 무늬 원피스, 딱 봐도 기가 센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전혀 불러 보이지 않았죠. 뭐야? 아줌마는 누구세요? 여기 주인 집 아줌마인가? 강영진 나오라고 해요. 예의라곤 반말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쪽은 누군데? 남의 빌라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해요. 아, 시끄럽고 강영진 오빠 안에 있지? 나 임신했다니까. 우리 아기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숨어 있던 영진 씨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걸어 나왔습니다. 오미현, 제발 그만 좀 해. 영진 씨를 보자마자 여자의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방금 전까지 표독스럽던 눈빛이 순식간에 가련한 여주인공처럼 변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야.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 진짜 임신했어. 영진 씨는 질색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해. 너랑 나랑 1년 넘게 안 봤는데 무슨 애가 생겨? 오빠가 기억 못하는 거지. 우리 저번에 술 취해서 만났잖아. 기억 안 나?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매달리는 꼴이라니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영진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진 씨의 육체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집착 덩어리일 뿐이었죠. 이봐요, 아가씨. 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진 씨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짱을 보란 듯이 꼈습니다. 여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이 사람 약혼녀예요. 제 입에서 나온 폭탄 선언에 영진 씨도 그 여자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약혼녀? 이 늙은 아줌마가? 그래, 이 늙은 아줌마가 이 사람 여자라고? 그러니까 내 남자한테 꼬리치지 말고 잘 들어요. 저는 한 발자국 다가가며 쏘아붙였습니다. 제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여자가 주춤 물러섰습니다. 임신? 1년 전에 헤어졌는데 임신? 그게 사실이면 산부인과 학회에 보고해야겠네. 그리고 그렇게 우기면 지금 당장 나랑 같이 병원 갑시다. 뭐라고요? 내 차 밑에 대기시켜 놨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초음파 한번 찍어보자고. 임신 맞으면 내가 위자료 1억 줄게. 대신 아니라면 무고죄랑 스토킹으로 바로 경찰서로 직행하는 거야. 콜. 저는 당당하게 차 키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냥 현관에 굴러다니던 낡은 차 키였죠. 하지만 제 태도가 워낙 당당하니 여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아줌마랑 못 가겠지? 거짓말이니까. 요즘 스토킹 처벌법 강화된 거 알죠? 나는 얄짤없어요. 지금 바로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조용히 꺼질래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진짜 재수없게. 야 강영진. 너 취향 참 독특하다. 이런 할머니랑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죽어. 여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힐을 뚜각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여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때 영진 씨가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참 바보 같네요.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누나 뒤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저 정신이 번쩍 드네요. 영진 씨는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누나를 지킬게요. 목숨 걸고 그 맹세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근데 누나, 아까 그 말 진짜예요? 무슨 말? 약혼녀라는 말이요? 누나, 저 책임지셔야죠. 아까 제 여자라고 동네에 선포하셨잖아요. 물르기 없기에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 입술을 덮었어요. 어머, 얘가 왜 이래? 밥이나 먹자니까. 말은 튕겼지만 제 몸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정리됐고 스토커도 정리됐고 이제 정말 우리를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찬바람 불던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전 남편과는 이혼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 한 통에 그는 꼬리를 말고 도망쳤거든요. 위자료 소송이 뭔 겁을 줬더니 집은 온전히 제 명의로 남겨두고 재산 분할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쥐 죽은 듯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었습니다. 301호는 비웠습니다. 오진 씨는 이제 301호 세입자가 아니라 이 빌라의 바깥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진 씨가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정아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이 추운데 어디로? 따뜻한 나라로요. 신혼여행 못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비행기 표는 제가 끊을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 자기 월세 살았잖아. 돈이 어디 있어? 제가 농담처럼 묻자 영진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통장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사실 기술직이잖아요. 특수 용접이라 위험수당이 붙어서 일당이 좀 셉니다. 혼자 살면서 쓸 데가 없어서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꽤 되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상에, 너 부자였구나. 부자는 무슨, 그동안 가족도 없이 혼자라 쓸 데가 없어서 모으기만 했어요. 이제 당신이랑 쓰라고 모았나 봐요. 억소리 나기는 아니어도 당신 남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호강시켜줄 자신은 있어요. 40대 노총각이 겉보기엔 빈털터리 같았던 그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저를 위해 쓰겠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프로포즈가 있을까요? 그래, 가자. 어디든. 저는 영진 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 든든한 팔베개,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리는 심장 소리. 6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 늙고 볼품 없어진 몸.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인생은 예순부터라던 옛말, 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사랑이 있는 한 여자는 몇 살이 되어도 여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인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 이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와 함께하는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사랑해요, 정아 씨. 영진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모님도 누나도 아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진 씨.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격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억압받던 삶에서 벗어나 늦은 나이에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사연자님의 용기에 낭독하는 저까지 가슴이 뜨거워졌네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